질들레즈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그냥 어려운 철학자 중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들레즈는요, 단순히 한 명의 철학자를 넘어서 서구 사상의 근간 자체에 이거 맞아? 하고 질문을 던진 아주 혁명적인 사상가입니다. 그의 철학은 기존의 틀을 아주 시원하게 부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게 사실 들레즈가 평생에 걸쳐서 붙잡고 씨름했던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남들이 해놓은 생각, 익숙한 생각들을 그저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들로즈 본인이 직접 한 이 말이 그의 철학이 향하는 방향을 전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유를 진부하고 뻔한 생각의 틀, 이 습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들레즈가 기존의 거대한 철학적 개념들과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반역의 철학자. 여기서는 들레즈 철학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독창적인 개념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접근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작업을 일반화된 반해겔주의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겔 철학의 핵심은 정, 반, 합, 즉 대립과 부정을 통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거잖아요. 들레즈는 바로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그는 아닌 것과의 싸움, 즉 부정이 아니라 차이, 그 자체가 세상을 만들어내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힘이라고 봤어요. 갈등의 철학이 아니라 생성의 철학을 원했던 거죠. 자, 이제 들레즈가 벌인 첫 번째 거대한 전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상대는 무려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플라톤주의라는 거인이었습니다. 플라톤 이후로 철학은 사유를, 세상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걸로 생각했어요. 얼마나 현실을 정확하게 베껴내느냐, 즉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했죠. 그런데 들레즈는 이 거울을 그냥 깨부숴버립니다. 사유는 세상을 모방하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위, 그 자체라고 주장한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들레즈의 대표작이죠. 차이와 반복을 통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 중 하나인 차이를 그가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해겔을 소환해 볼까요? 해겔에게 변화란 A와 A가 아닌 것 사이의 투쟁, 즉 부정의 결과물이었어요. 하지만 들레즈에게 차이는 무언가의 부정이 아닙니다. 차이는 그 자체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쉼이에요. 세상은 서로 다른 것들이 대립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차이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변화한다는 겁니다.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죠?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아마 가장 뜨겁고 가장 폭발적인 시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정신분석가 펠릭스 가타리와의 전설적인 여법, 그리고 그 결과물인 안티오이디푸스입니다. 프로이트는 욕망을 뭐라고 봤죠? 뭔가 채워지지 않은 결핍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아빠, 엄마, 나라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 작은 가족 드라마 안에 가둬버렸죠. 근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말도 안 돼 라고 외칩니다. 욕망은 그런 결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공장, 즉 욕망 기계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흐르고 연결하면서 현실 그 자체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봤어요. 바로 이 욕망 기계가 이들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우리가 그냥 느끼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생산 과정 그 자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이 기계는 단순한 비유나 은유가 아니에요. 욕망은 진짜로 말 그대로 기계처럼 작동하면서 무언가를 연결하고 자르고 생산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작동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욕망 기계는 대체 어떻게 작동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생산적인 에너지가 세상의 온갖 흐름들을 서로 연결해요. 둘째, 또 다른 에너지가 나타나서 그 연결들 중 일부를 분리하고 끊어내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죠.
마지막으로 남은 에너지가 이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결합시켜서 이전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연결, 분리, 결합. 이 세 단계의 과정이 바로 현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레즈가 주로 무엇에 반대했는지를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그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그가 새롭게 창조해낸 가장 유명하고 독특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없는 신체라니? 처음 들으면 좀 귀괴하게 들릴 수도 있죠. 이걸 이해하려면 유기체랑 비교해보면 아주 쉬워요. 유기체는 우리 몸처럼 눈, 코, 입같이 기능이 딱 정해진 조직이잖아요. 반면에 기관 없는 신체는 그런 기능들이 정해지기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순수한 잠재력의 장,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매끄러운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이 기관 없는 신체가 뭔지 아주 시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떤 강렬한 감정이나 경험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정해진 기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기관 없는 신체가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말, 행동은 한 명의 천재적인 개인에게서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 기술적, 언어적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하나의 배치 속에서 생산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창조는 언제나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집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둘레즈의 철학이 남긴 거대한 영향력을 요약하고 그의 사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레즈의 개념들은 철학이라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서 정치, 예술, 사회 이론 등 인문학 거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유가 세상을 그저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강력한 도구 상자를 우리에게 제공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의 생각을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는 철학자들조차도 여전히 그의 개념들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그의 철학이 박물관에 박제된 낡은 이론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들레즈가 남긴 이 말은 자기 창조와 해방이라는 그의 철학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꿈을 따라가지 말고 당신만의 길, 당신만의 사유, 당신만의 삶을 창조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결국 들레즈는 우리에게 철학적 지식을 그저 전달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창조자가 되라고, 사상가가 되라고 도전장을 내민 셈이죠. 자,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각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어떤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